솔직히 우리가 어머님 노후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모아두신 돈이 있을 거야. 그렇게 뒷골목에서 닭갈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모으셨겠어? 당장 팔아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 어머님 건물이야? 아니야. 엄마 가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거기에서 세대로 시작하셨어. 어머님이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난 너무 부담돼. 이제 곧 힘들어서 장사도 못 하실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부담 안 가게 잘할 테니까. 오빠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해? 진짜 갑자기 모시자고 할까봐 나는 겁나. 그래도 지금까지 장사만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노후 준비로 모아둔 재산이 따로 있으실 거야. 만약 어머님한테 재산이 있다면 진작 말씀하셨겠지. 우리한테 물려줄 것도 없잖아. 오빠는 진짜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결혼 허락해 주신 건 대단한 거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0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국민학교를 나오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어요.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자식들 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한 부모님들 때문이었죠. 중고등학교는 문턱도 밟아본 적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사실을 전혀 부끄럽다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학벌 때문에 김 씨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말끝마다 김 씨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물려줄 재산도 없다며 시부모 대접도 안 하던 며느리였지만 나중에 김 씨의 비밀을 알게 되더니 사람이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했어요. 사람을 얕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알랑방귀를 뽕뽕 끼며 김 씨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는 며느리가 가소로웠죠. 하지만 그럴수록 김 씨의 마음에서는 멀어졌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를 김 씨의 남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무척 궁핍한 유년기 시절을 보냈어요. 딸만 둘 있는 집에 장녀로 태어나 김 씨는 물론이고 여동생도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뜻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김 씨의 집은 시골에서 살았고 주변에 전부 농사를 지었어요. 부모님들은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진 땅도 별로 없었고 1년의 대부분을 남의 땅에서 소작을 짓거나 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죠. 김 씨도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 일찌감치 농사를 지으면서 어린 나이에 남의 농사 품을 팔아 번 돈을 전부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하다못해 중학교 정도는 보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버지는 여자를 공부시켜서 뭐하냐는 말을 하시면서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김 씨의 친구들은 최소 중학교 이상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친구들도 절반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감안하더라도 국민학교만 졸업한 건 특별한 편이었습니다. 20살이 넘어 간신히 집을 독립해 나왔고 시내에서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밤에는 책도 많이 읽었어요. 못 배운 공부가 한이 되어 남은 것까진 아니었어도 남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혼기가 꽉 찬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외아들이었고 남편도 김 씨도 그리 넉넉한 처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진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집 밖에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형편이 나아졌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주야간 2교대 일을 했고 김 씨는 아들이 초등학교를 혼자 다닐 때부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죠. 처음엔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만만한 것이 백반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니
반찬 만들고 매일 국이며 찌개를 끓이느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몇 년 해보니 바쁘기만 바쁜데다 손에 남는 것도 별로 없어서 다른 게 뭐가 있나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을 따라 닭갈비라는 음식을 처음 먹게 되었고, 이건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불 위에 올려놓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뒤적거리며 볶아먹고, 김씨는 닭갈비 양념만 맛있게 만들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6개월 동안 혼자 식당 영업이 끝나면 닭갈비를 계속 만들어 보며 연구를 했고, 얼마 후 간판을 닭갈비집으로 바꿨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한자리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낡고 간판도 오래되어 허름해 보였지만 아직도 금요일 저녁이나 연휴에는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었죠. 아무 걱정 없는 김 씨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대놓고 김 씨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 대접을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완전히 아랫사람 대하듯한 눈빛과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대학은 어딜 나오셨어요? 대학? 나 대학 안 나왔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김 씨에게 대학을 어딜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 나이 또래에는 여자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이 그다지 흉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건 약간 남들 앞에서 말하긴 부끄러웠죠. 그럼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여기에서 나오셨죠? 어머님 때는 남녀공학도 없었겠다. 이쯤 되니 며느리가 뭘 알고 물어보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김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 있던 아들이 보다 못해 나섰어요.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진짜?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란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종종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돈네 부부는 둘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며느리는 그 이후 말을 돌리며 대학 이야기는 다시 꺼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김 씨는 내심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고 본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며느리 반응 때문에 없던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며느리는 크게 마음에 쓰였는지 다음날 집에 돌아가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다. 난 전혀 신경 안 써. 옛날에 우리 집이 가난해서 못 갔던 거야. 괜찮아. 요즘 사람들 생각에 학교 제대로 못 나온 것이 놀라운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조상 잘 만난 집은 명절에 해외여행 다닌대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차례 지내실 생각이세요?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지. 1년에 2번 조상님 모시는 건데. 배운 집안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추세라니까요. 아, 맞다. 어머님 기분 나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도 며느리가 한 번씩 이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가 국민학교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은근히 김 씨의 학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김 씨가 눈치를 못 챌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 며느리의 의도가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라서 화를 내기엔 사람이 우스워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년에 서로 몇 번 만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만날 때마다 속을 긁어놓으니 늘 심기가 불편했죠. 어머님, 미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뉴욕이었나? 아니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예요. 이런 건 학력이랑 무관한 기본 상식이에요.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김 씨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게 있는 사이에 옆에 있던 김 씨의 남편이 대신 화를 크게 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개질 정도였고 김 씨도 살면서 남편이 진심으로 화내는 모습을 본 건 10번도 채 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겠구나 싶어 아들에게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고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전날에 있었던 일을 대신 사과했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사과를 받는 것도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영이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시어미는 시어미로 보이지도 않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소리 할 바에는 차라리 앞으로 내려오지 마라. 너희 아버지도 화가 많이 났어.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확실하게 말해놓을게요. 아들의 말대로 그 이후로 며느리가 버릇없이 구는 일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김 씨의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모두 치르고 몇 달이 지나 며느리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걱정한 며느리의 안부 전화인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듣고 살짝 풀렸던 기분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유산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모아둔 재산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김 씨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어머님 사시는 집도 아버님 명의가 아니었나요? 이 집은 내 명이지. 아, 그렇구나. 원래 집은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지 않나요? 우리는 원래부터 내 명이었어. 이상하네. 어머님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너보다는 잘 알 거다. 할 말은 그게 전부냐? 너희 시아버지 재산은 없으니까 괜히 콩고물 떨어질 기대하지 마라. 김 씨는 너무 기분이 나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김 씨의 가게에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다녀가면서 손님이 물밀듯이 밀려들었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김 씨의 가게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 손님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가게를 확장을 하셔야죠. 모아놓은 돈 없으세요? 사거리에 넓은 매장으로 옮기세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너는 신경 쓰지 마. 가게도 너무 오래됐고 한 번 온 손님이 다신 안 올 것 같아요. 이럴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김 씨의 가게에서 밥을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다 한다는 듯 조잘조잘 떠드는 것이 꼴도 보기 싫었죠. 내 나이를 생각해라.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다가 힘들어지면 그만할 거야. 어머님, 노후를 생각하셔야죠. 이럴 때 사업을 확장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해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더는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김 씨는 며느리를 가게에서 쫓아내버렸고
억지로 문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가게가 유튜브에 나온 뒤로 며느리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이참에 사업을 확장하라는 말까지 했고, 닭갈비 밀키트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아보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김 씨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미 나이가 70이 넘은 상황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장사는 미련 없이 접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사업을 확장하자고 졸라댔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김 씨가 일어나 운동 삼아 집 앞 공원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김 씨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김 씨가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도 모를 정도로 자기들끼리 대화에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머님을 노후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모아두신 돈 있을 거야. 며느리의 쓸데없는 걱정에 아들은 김 씨의 편을 들었지만 그 목소리에 전혀 믿음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뒷골목에서 닭갈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모으셨겠어? 당장 팔아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 어머님 건물이야? 아니야. 엄마 가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거기에서 세대로 시작하셨어. 어머님이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난 너무 부담돼. 이제 곧 힘들어서 장사도 못 하실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부담 안 가게 잘할 테니까. 오빠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해? 진짜 갑자기 모시자고 할까봐 나는 겁나. 며느리와 함께 사는 건 김 씨 입장에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싫은 일이었는데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장사만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노후 준비로 모아둔 재산이 따로 있으실 거야. 만약 어머님한테 재산이 있다면 진작 말씀하셨겠지. 우리한테 물려줄 것도 없잖아. 오빠는 진짜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결혼 허락해 주신 건 대단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라면 자기 집에서 조용히 할 것이지 김 씨의 아파트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가게 이야기를 하러 김 씨를 찾아온 모양이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쓸데없는 걱정 그만해라. 너한테 내 노후 책임지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바로 뒤까지 따라붙은 김 씨가 입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는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엄마! 어머님? 조만간 가게 접고 집도 팔고 이사 갈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올 필요도 없다. 그럼 됐지?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두 발 뻗고 자라. 김 씨가 며느리를 보며 이야기했더니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구겨졌어요.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엄마보다는 자기 마누라가 우선인 것을 김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가게 진짜 접으실 생각이세요? 그럼 그거 저희가 맡아서 할게요. 아무래도 며느리는 돈 욕심에 김 씨의 가게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장사 접으시면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확장을 하던지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손님도 훨씬 많이 올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가게 넘겨준다고 했니? 그럴 생각 없으니까 너희는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해. 괜히 서로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일 없이 각자 알아서 살자. 김 씨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좋게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는 욕심을 부리다 못해 또다시 그 나쁜 버릇이 나오고 말았어요. 어머님, 이런 건 저희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사업을 크게 키워드릴 수 있다니까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라. 김 씨는 그대로 자식들을 아파트 현관에 세워두고 집에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점심 장사를 하기 위해 가게로 출근을 하는 길에 며느리와 아들이 뒤를 따라왔죠. 따라오면서도 며느리는 쉬지 않고 가게 운영권을 넘기라는 말을 했죠. 어머님, 물려주실 재산이 없으면 이런 거라도 주셔야죠. 저희가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요? 김 씨는 대꾸조차 안 하고 가게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김 씨의 가게 옆 건물 1층 카페 사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아드님 며느님이신가 보죠.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카페 사장은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아드님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김 사장님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도 훨씬 저렴하게 들어왔지 뭐예요. 아 맞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페 사장은 가게로 뛰어 들어갔다가 오더니 작은 종이 가방에 쿠키며 간식을 몇 가지 챙겨 나와 김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팔아야지. 나한테 주면 어떡해? 김 사장님은 커피 안 드시잖아요. 제가 뭐 따로 드릴 게 있어야죠. 카페 사장은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았죠. 김 씨가 장사를 하는 허름한 건물은 1층짜리 낡은 상가였고 건물주와 친밀한 관계라 월세도 정말 싸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김 씨가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장사를 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이미 10년 전에 가게 옆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1층은 편의점과 카페, 2층은 호프집, 3층과 4층에는 원룸으로 세를 주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아들이 이미 독립을 해서 직장을 다닐 때였고 단 한 번도 아들에게 건물을 샀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죠. 대신 아들이 결혼할 때 김 씨 부부가 신혼집 전세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미리 재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떡 벌어진 입으로 김 씨를 붙들고 저 옆 건물이 진짜 김 씨의 건물이 맞냐고 몇 번이나 물었고 김 씨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서 소금을 한 국자를 퍼서 아들 며느리가 있는 방향으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김 씨를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자식이 찾아오면 무척이나 반가웠겠지만 이제 김 씨에게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찾아올 때마다 과일이며 한우며 김 씨가 좋아하는 달달한 과자까지 온갖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찾아왔어요. 심지어 아들이 장가가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김 씨의 생일에 찾아와 며느리 손으로 생일상을 직접 차려주겠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태도가 싹 돌변해 이러는 것이 정말 우스웠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김 씨가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역국이고 뭐고 나 안 먹으니까 당장 가지고 돌아가라. 어머님 그래도 생신인데 한 숟갈만 들어보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왔어요. 너는 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기억력도 붕어 대가리인 줄 아니? 너희들이 그날 했던 말을 내가 기억 못할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앞으로는 집에 찾아오지 마라. 문도 열어주기 싫으니까. 얼마 후 며느리는 손주까지 데려왔지만 김 씨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게는 15년 넘도록 김 씨와 함께 일했던 종업원에게 모든 비법을 다 공짜로 전수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처분했습니다. 살던 집도 전세로 내놓았고 아들 며느리가 찾아오기 힘든 먼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죠. 어머님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김 씨가 이사를 가기 전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눈물을 흘렸지만
너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끊어버렸어요. 김 씨의 여동생도 몇 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고 동생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 앞으로는 둘이 의지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겠지만 김 씨는 너무나도 홀가분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